나는 거짓말하지 않겠다. 이 이야기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등골이 서늘해졌다. 바로 그 두려움이 우리가 역사의 가장 어두운 문을 밀어 열고 있음을 말해준다. 배경을 고대 페르시아로 돌려보자. 대리석이 차갑게 울리고 향의 연기가 낮게 깔린 궁정, 넓게 펼쳐진 정원과 은빛 수로의 반짝임 뒤편에서 권력과 신성의 이름으로 사람의 몸과 운명이 재단되던 세계. 오늘 우리가 밝혀낼 진실은 호사스러운 외관보다 훨씬 복잡하고 냉혹하다. 종교는 질서를 설파했고 왕은 신의 대리인으로 군림했으며 의식은 순결을 말하면서도 억압의 사슬을 벼렸다. 눈을 감고 상상해보라. 관문이 닫히는 마지막 금소금이 긴 회랑을 가르며 멀어질 때 당신은 이미 돌아갈 수 없는 경계선에 서 있다. 이건 단지 일탈이 아니다. 제국을 지탱하던 시스템이었다. 지금 구독을 눌러라. 역사가 감추려 했던 비밀을 놓치지 않기 위해 페르시아를 이해하려면 먼저 그들이 세운 신화적 질서를 보아야 한다. 빛과 어둠의 이원론을 말하는 조로아스터 교리는 현실 정치 안에서 왕권의 신격화를 뒷받침했고, 정결이라는 언어는 법과 의식, 가족제도와 처벌체계를 관통하는 공인된 명분이 되었다. 궁정서기관은 질서라 적었고 백성은 두려움이라 기억했다. 나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왜 역사는 가장 숭고한 언어로 가장 잔인한 제도를 감춘 걸까?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혈통의 순수라는 명분 아래 특정한 혼인이 우주적 조화를 보장한다는 믿음이 제도화되었다는 사실이다. 왕실과 유력 가문은 권력을 고정시키기 위해 의례적 결합을 반복했고, 사제는 그것을 창조를 돕는 행위라 설파했다. 그러나 개인의 의지는 어디에 있었나? 반대는 곧 신성모독이 되었고 침묵은 미덕으로 치장되었다. 나는 느낀다. 가장 무서운 것은 피가 아니라 공동체가 합의한 침묵이다. 권력의 사다리는 집 안에서도 세워졌다. 딸과 아내, 자매와 친족은 가문의 명예와 종교적 정결을 증명하는 표식으로 호출되었다. 이름은 장부에 남았지만 목소리는 기록되지 않았다. 상상해보라. 차가운 목욕석에 무릎을 꿇고 서약을 반복하는 밤 향과 기름의 냄새가 폐부에 스며들 때 당신은 신의 질서를 돕고 있는가? 라는 질문만이 허락되던 세계를 나는 자문한다. 우리는 오늘 정말로 그들과 다를까? 제국의 중심, 궁정의 심장에는 비단과 그림자로 엮인 공간이 있었다. 외부의 눈에는 화려한 후궁이었지만 내부의 법은 언제나 권력의 방향으로 흘렀다. 불호령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삶의 사다리였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낙인이었다. 당신은 지금 대문턱을 막 넘어선 하녀라고 상상해보라. 등잔에 불빛이 떨릴 때 그림자도 떨리고 그 떨림에 자신의 운명이 묶인다. 실상 후궁은 쾌락의 정원이 아니라 정치의 경기장이었다. 궁정을 지키는 자들 환관은 제국의 모순을 몸으로 증언했다. 소년의 나이에 떼어내진 가족과 미래, 그 대가로 주어진 권력 접근성, 그들은 여성의 공간과 왕의 침실 사이를 오가며 비밀과 유언, 미소와 공포를 기록 없는 기록으로 쌓았다. 누군가는 왕을 만드는 손이 되었고 누군가는 왕의 심기를 읽어 재난을 피했다. 그러나 어떤 권력도 그들에게 혈육이라는 언어를 돌려주지는 못했다. 나는 생각한다. 가장 잔혹한 충성은 되돌려 받을 수 없는 것을 담보로 한다. 제국의 연애는 또 다른 극장이었다. 황금잔과 보석 접시, 끝없이 따르는 포도주와 향신료의 뜨거운 숨, 음악과 춤은 경계선을 흐리고 참여는 충성을 의미했다. 절제는 의심의 표지가 되었고 모두가 보았지만 아무도 보지 못한 척 해야 했다. 당신은 들리는가? 현악이 끊어질 듯 울고잔의 가장자리가 부딪히는 소리 넘어 누군가의 짧은 숨이 깨어지는 소리를. 나는 소름이 돋는다. 권력은 종종 축제를 언어로 택해 복종을 가르친다. 법과 처벌은 도덕과 신성의 언어로 윤색되었다. 개인 간의 합의도 질서에 반하면 처벌이 되었고
공개의 장은 경고의 무대였다. 처벌은 비밀스러울수록 잔혹해진다는 통념을 비웃듯 광장은 정의의 극장으로 변했다. 누구나 방관자였고 누구나 증인이었다. 우리가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나는 되묻는다. 과거의 잔혹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사회 전체의 합의로 작동했는가를. 그럼에도 사람들은 저항했다. 정면 충돌이 불가능한 세계에서 연대는 속삭임으로, 반항은 흔적 지우기로, 생존은 정보와 인내의 기술로 변주되었다. 늙은 여인은 새로 들어온 소녀에게 통로와 시선, 안전한 말의 길이를 가르쳤고, 서기관은 문장 사이에 작은 공백을 남겨 진실을 숨겼다. 우리의 감정은 여기서 흔들린다. 가장 큰 비극은 죽음이 아니라 목소리가 영영 기록되지 않는 일이다. 제국의 몰락을 설명하는 서술엔 언제나 외부의 칼과 내부의 균열이 함께 등장한다. 알렉산드로스의 진군은 결정적이었지만 오랫동안 축적된 모순과 억압은 결속을 약화시켰다. 권력은 공포로 질서를 유지했으나 공포는 충성을 오래 붙잡지 못한다. 역사는 말한다. 찬란한 문명도 그림자를 거느리고 그 그림자에서 신음한 사람들의 숨이 훗날의 균열을 키운다고. 당신은 지금 돌바닥 위에 떨어지는 먼지를 본다. 미세하지만 끊임없는 낙하. 제국은 그렇게 무너진다. 신전의 문턱은 낮았지만 그 안의 규율은 산처럼 높았다. 바깥 광장에선 곡물과 기름이 거래되고 안쪽 뜰에서는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여성의 몸이 의식의 도구로 배치되었다. 감시하는 시선 아래 기다림은 끝이 없었고 동전 하나가 떨어지는 소리만이 선택의 끝과 의무의 시작을 알렸다. 나는 문득 생각한다. 가장 잔혹한 굴레는 사슬이 아니라 신성이라는 단어일지 모른다. 어떤 이들은 그 의식을 정화라 불렀고 어떤 이들은 오염이라 기록했다. 밤이 길수록 등잔의 불꽃은 낮아졌고 낮아진 불꽃만큼 여인의 이름도 희미해졌다. 당신은 들리는가? 돌기둥 사이로 스며드는 낮은 기침 소리와 마른 침 삼키는 소리, 그리고 끝내 불리지 못한 이름들의 무게를 나는 떨리는 손끝으로 적는다. 침묵은 때때로 비명보다 더 날카롭다. 의식이 반복될수록 병은 은밀히 퍼졌다. 향과 기름의 향취를 가리개 삼아 피로와 열, 붉어진 피부가 신의 시험으로 번역되었다. 사제는 회개를 처방했고 약방은 죄책을 팔았다. 그러나 몸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몰골은 야위고 눈빛은 무너졌으며 존엄은 끝내 값으로 환산되었다. 당신이 그 자리에 있었다면 과연 눈을 감을 수 있었을까? 후궁의 복도는 길고 계단의 모서리는 닳아 있었다. 아이를 품은 자의 발걸음은 조심스러웠고 아이가 없는 자의 발걸음은 더 조심스러웠다. 속삭임은 흔들리는 커튼 사이를 지나 독과 약, 편지와 침전의 시간표를 나눴다. 나는 깨닫는다. 여기서 생존은 덕목이 아니라 기술이며 연대는 형벌을 피하기 위한 비밀의 언어였다. 환관의 기원은 피였고 그의 권력은 피를 잃은 자리에서 자랐다. 어린 소년의 비명이 모래 위에서 식을 때 궁정의 새벽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열렸다. 뜨거운 기름과 거친 붕대, 마취 없는 절차가 질서의 비용이라 불릴 때 세상은 얼마나 차가워지는가 정말로 묻고 싶다. 우리는 오늘 그들보다 다정한가? 아니면 더 세련된 침묵을 배웠을 뿐인가? 살아남은 자들은 목소리가 가늘어졌고 수염이 자라지 않았으며 표정은 익히지 않도록 연마되었다. 그들은 문을 열고 닫는 소리, 발꿈치의 각도, 휘장 너머의 숨소리로 권력의 날씨를 예보했다. 어떤 이는 왕의 귓속말이 되었고 어떤 이는 왕을 잃게 하는 바람이 되었다. 나는 메모한다. 권력은 종종 가장 다친 몸을 가장 가까이에 둔다. 연회의 밤은 길었고 끝에서 끝까지 놓인 상의 은빛은 달빛보다 더 냉랭했다. 첫 잔의 웃음은 둘째 잔의 호기심이 되었고 셋째 잔은 경계의 끈을 풀었다. 춤과 음악이 높아질수록 누군가의 고개는 낮아졌고 거절은 불충의 은어가 되었다.
당신은 상상해보라. 황금잔의 테두리를 미끄러지는 포도주의 반짝임 너머 누구의 존엄이 마지막으로 남아 있었는지를. 광장은 도덕의 교실이었고 처벌은 수업이었다. 판결문이 낭독되는 동안 바람은 깃발을 흔들었고 고개를 돌린 자와 똑바로 본 자, 손뼉 치는 자와 입술을 깨무는 자가 같은 하늘 아래 서 있었다. 나는 떨림을 감추지 못한다. 법이 신의 언어로 말할 때 인간의 언어는 얼마나 쉽게 침묵을 강요받는가. 그러나 저항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는 오르막 계단의 세 번째 홈에 작은 표시를 새겨 안전한 길을 뜻했고, 누군가는 문장의 사이 공백을 길게 늘려 다음 독자에게 경고를 남겼다. 늙은 여인은 갓 들어온 소녀에게 눈을 마주치지 않는 법과 맞절의 각도를 가르쳤다. 나는 믿고 싶다. 비록 작은 숨이라도 그것이 모이면 질서를 흔드는 바람이 된다. 역사는 종종 외부의 칼날로 결말을 요약하지만 내부의 균열은 더 오래전부터 바닥을 울리고 있었다. 알렉산드로스의 군화가 먼지를 일으키기 전 회랑의 석재는 이미 미세하게 갈라졌고 충성은 낮잠을 자는 사이 꿈을 꿨다. 제국은 그렇게 무너진다. 거대한 붕괴가 아니라 끝없는 낙하의 합으로. 그리고 우리는 묻는다. 이야기의 끝에서 무엇을 배울 것인가? 과연 오늘의 우리는 어제의 그림자를 넘어섰는가? 제국이 무너진 후에도 그 잔향은 땅속에 남았다. 알렉산드로스의 군단이 불태운 궁전의 벽돌 틈새에서는 여전히 향이 냄새가 났고, 그 냄새는 기도와 울음, 그리고 피의 냄새를 함께 품고 있었다. 나는 상상한다. 폐허 속의 바람이 지나갈 때마다 수백 년 전의 이름들이 낮은 목소리로 서로를 부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새로운 지배자들이 들어섰지만 질서는 이름만 바뀐 채 계속되었다. 신의 이름은 바뀌어도 의식의 형식은 그대로였고 남겨진 기록들은 편의에 따라 정화되었다. 나는 깨닫는다. 진정한 변화는 왕의 교체가 아니라 인간이 자신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는 순간에야 시작된다는 것을. 사제의 손끝에서 흘러내린 잉크는 여전히 검었다. 그들이 적은 신성의 언어 속에는 인간의 체온이 사라지고 없었다. 그러나 어느 날 이름 없는 서기관 하나가 여백에 이렇게 적었다고 한다. 신은 침묵하지 않는다. 다만 인간이 듣지 않을 뿐이다. 나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멈췄다. 그건 기도이자 고발이었다. 세월이 지나도 여인들의 흔적은 사라지지 않았다. 후궁의 바닥을 덮었던 돌은 반짝였고 그 반짝임은 아직도 어떤 이의 발걸음을 기억했다. 고고학자들이 그 돌을 들어 올릴 때마다 먼지 사이로 작은 뼈 조각이 드러났고 그들은 그것을 유물이라 부르며 조심스럽게 닦았다. 나는 속삭인다. 그건 유물이 아니라 아직 끝나지 않은 문장이다. 페르시아의 도시는 여전히 아름다웠다. 그러나 그 아름다움은 침묵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정원의 분수는 물을 뿜었고 아이들은 그 주위를 달렸지만 그 물줄기 속에 흐르는 건 어쩌면 오래된 기억의 잔향이었다. 나는 느낀다. 문명은 종종 그 자체의 비명을 노래로 바꾸는 법을 배운다고. 어느 학자는 페르시아의 몰락을 외세의 침략 때문이라 말했고 또 다른 학자는 내부의 부패라 했다. 그러나 나는 이렇게 쓴다. 제국은 잔혹함을 제도화한 순간 이미 그 종말을 품고 있었다. 권력은 영원을 꿈꾸지만 인간의 고통은 그보다 오래 남는다. 당신은 동의하는가? 그들이 쌓은 탑의 그림자가 아직도 우리 발끝에 드리워져 있다는 사실에. 나는 가끔 생각한다. 역사를 읽는다는 건 타인의 고통을 빌려 스스로를 비추는 일이라고. 그러니 두려움 없이 들여다볼 수 없다. 이 이야기를 전하며 나조차 숨을 고르게 된다. 당신은 지금 차가운 바람을 느끼는가? 그건 단지 공기의 흐름이 아니라 기억의 숨결이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가 절망으로 끝나는 건 아니다. 억압 속에서도 인간은 언어를 찾고 금지 속에서도 노래를 만들었다. 어느 무명 여인은 밤마다 자신의 상처를 기록하며 이렇게 썼다. 나는 신이 아니라
나 자신을 증명하기 위해 견딘다. 나는 그 문장을 다시 읽고 눈을 감았다. 그건 패배가 아니라 선언이었다. 제국의 폐허 위에서 자란 아이들은 돌을 장난감 삼았고 그 돌 위에 그림을 그리며 웃었다. 아무것도 모르는 그 웃음이야말로 역사에 대한 가장 큰 반항이었다. 나는 생각한다. 고통은 기억되어야 하지만 삶은 계속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영원히 고통만을 남긴다. 오늘 우리가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다. 그것은 경고이자 반성이다. 권력의 이름으로 자행된 모든 폭력은 언젠가 반드시 자신을 드러낸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다시 선택해야 한다. 침묵할 것인가, 말할 것인가. 나는 결심한다. 이야기를 끝까지 전하겠다고. 왜냐하면 잊지 않는 것만이 인간의 존엄이니까. 나는 다시 첫 장면으로 돌아간다. 자금성도 궁전도 아닌 사막 한가운데에 바람이 불던 곳, 그곳에서 페르시아의 이야기들은 모래처럼 흩어졌고 남은 것은 침묵뿐이었다. 그러나 그 침묵은 비명이었다. 당신은 그 소리를 들을 수 있는가? 수천 년의 세월을 건너 여전히 귓가를 때리는 억눌린 한숨의 울림을. 고고학자들은 돌기둥을 세웠고 역사가들은 그 위에 해석을 올렸다. 그러나 모든 문장은 결코 완성되지 않았다. 나는 그 이유를 안다. 역사는 언제나 승자의 언어로 기록되지만 진실은 패자의 피로 쓰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이야기의 절반만 믿지 말라. 나머지 절반은 여전히 땅 속에서 잠들어 있다. 페르시아의 사제들이 남긴 문헌에는 정결이라는 단어가 수백 번 반복된다. 그러나 나는 묻고 싶다. 그 정결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가? 신을 위한 것이었는가? 아니면 권력을 위한 가면이었는가? 나는 그 답을 찾기 위해 오래된 사원의 벽화 앞에 섰다. 벽의 균열 속에서 들려오는 목소리. 우리는 그들의 신을 섬기지 않았다. 우리는 두려움을 섬겼다. 나는 종종 생각한다. 페르시아 제국의 진짜 공포는 피도 고문도 아닌 정상이라는 이름으로 반복된 잔혹함이었다고. 그들은 자신들의 세계를 신성이라 믿었지만 그 신성은 누군가의 절망 위에 세워져 있었다. 당신은 지금이라도 고개를 돌릴 수 있는가? 아니면 그들의 시선을 이어받은 채 침묵을 선택할 것인가? 역사는 아이러니하다. 그들의 신이 순수를 강조할수록 세상은 더럽혀졌고 그들의 법이 질서를 말할수록 인간은 파괴되었다. 나는 기록 속에서 한 줄을 발견했다. 모든 신성함은 두려움 위에 세워진다. 그 말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지금 어떤 두려움 위에 서 있는가? 메소포타미아의 강을 따라 흐르던 물소리는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 물 위로 떠오르는 달빛은 더 이상 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나는 그 빛을 보며 느꼈다. 인간이 만든 신은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이 남긴 상처는 영원히 땅에 새겨진다는 것을. 페르시아의 법정은 돌로 만들어졌고 그 돌 위에는 이름 없는 이들의 그림자가 겹겹이 쌓여 있었다. 판결이 내려질 때마다 그들의 목소리는 사라졌지만 돌은 기억했다. 시간이 흘러 그 돌을 만지는 손끝마다 냉기가 전해졌고 나는 그것을 느꼈다. 역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단지 형태를 바꿀 뿐이다. 나는 이 이야기를 쓰며 자주 손을 멈춘다. 문장마다 스며드는 공포와 연민이 내 손끝을 무겁게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멈출 수 없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일은 그들을 다시 한번 살게 하는 일이니까. 당신도 느끼는가? 지금 이 단어들 사이에 여전히 살아 숨쉬는 목소리들을. 때로 나는 그 시대의 한 구석에서 태어난 아이를 떠올린다. 신의 뜻이라며 제물로 바쳐졌던 아이, 혹은 신전의 벽 너머에서 울던 소녀. 그들의 이름은 잊혔지만 그 울음은 역사의 음표로 남았다. 나는 생각한다. 인류의 진짜 진보는 기술이 아니라 그런 울음을 멈추게 하는 능력이다. 페르시아의 몰락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었다. 그것은 인간이 자신이 만든 신에게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다.
그러나 나는 믿고 싶다. 그 폐허 속에서도 누군가는 여전히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다고. 모래에 남은 발자국 하나, 그것이 바로 인간의 끈질긴 증거다. 그리고 나는 속삭인다. 역사는 결국 우리에게 묻는다. 너는 어떤 발자국을 남길 것인가? 폐허 위의 아침은 이상하리만큼 고요했다. 바람이 무너진 탑 사이를 지나며 흙냄새와 타버린 기와 조각의 잔향을 섞어 보냈다. 나는 그 공기 속에서 한 문장을 떠올렸다. 모든 제국은 아침에 무너진다. 밤에 불길이 꺼지고 인간은 다시 눈을 뜨는 순간 자신이 만든 공포를 본다. 그건 페르시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모든 시대의 인간이 반복하는 의식이다. 사람들은 말한다. 문명은 발전했다고. 그러나 나는 묻는다. 우리는 정말 그때보다 나아졌을까? 오늘의 권력, 오늘의 종교, 오늘의 신념 속에도 누군가의 고통이 숨겨져 있지 않은가? 나는 페이지 위에 적는다. 진보는 때로 더 세련된 잔혹함으로 위장된다. 어떤 학자는 페르시아의 역사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의식화된 폭력이라 했다. 즉, 그들은 스스로 악을 행한다는 자각 없이 악을 수행했다. 나는 소름이 돋았다. 그 말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적용되기 때문이다. 당신은 생각해 본 적 있는가? 언제부터 우리가 악을 일상이라 부르게 되었는지. 오래된 사원의 벽에는 희미한 그림이 남아 있었다. 얼굴 없는 여인, 팔을 벌린 사제, 그리고 불타는 해. 학자들은 그것을 종교적 상징이라 했지만 나는 달리 보았다. 그건 두려움의 초상화였다. 사람들은 신을 그리지 않고 두려움을 그렸다. 그 두려움이 곧 신이 되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사원의 어두운 복도를 걸었다. 벽은 손끝보다 차가웠고 바닥의 먼지는 발소리에 맞춰 춤을 췄다. 나는 눈을 감고 상상했다. 수천 년 전 그 복도를 지나던 이들의 발자국 소리를. 그리고 깨달았다. 기억은 단지 과거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를 비추는 거울이다. 우리가 그 고통을 잊는 순간 새로운 폭력이 시작된다. 바빌론의 별빛 아래 이슈타르 신전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졌다. 그 아래에서 수많은 여인들이 봉헌이라는 이름으로 자신을 바쳤다. 그들은 하늘을 보며 속삭였다. 신이 아니라 인간에게 사로잡혔다. 나는 그 목소리를 따라 적었다. 인간의 잔혹함은 종종 경배의 형태로 나타난다. 후궁의 벽 안에서는 또 다른 신화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여인들은 서로를 경계하면서도 서로를 이해했고 어떤 밤에는 같은 꿈을 꾸었다. 자유의 꿈, 이름을 되찾는 꿈, 그리고 다시 인간이 되는 꿈. 나는 그들의 꿈을 대신 적는다. 우리가 침묵 속에서도 살아남는 이유는 언젠가 말할 날을 기다리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의 왕들은 신의 대리인을 자처했지만 그들의 눈에도 두려움이 있었다. 권력은 항상 자신이 만든 그림자에 시달린다. 나는 그 사실을 기록하며 생각했다. 진정한 신은 공포를 주는 존재가 아니라 그 공포를 견디게 하는 인간의 용기 속에 있다. 나는 페르시아의 폐허를 떠올리며 눈을 감는다. 그곳엔 아직 바람이 분다. 모래가 흘러가며 속삭인다. 우리는 잊히지 않았다. 그 속삭임은 나를 부른다. 그를 멈추지 말라고. 나는 대답한다. 그래, 당신들의 이름은 여전히 살아있다. 이 기록 속에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독자에게 묻는다. 이 모든 이야기를 들은 후 당신은 무엇을 느꼈는가? 단지 공포인가? 아니면 인간의 거울 속에서 자신을 본 것인가? 나는 믿는다. 진정한 역사의 역할은 두려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으로부터 인간을 깨우는 일이다. 페르시아의 밤이 끝나고 우리 시대의 새벽이 오고 있다. 태양이 다시 떠올랐을 때 모래 위에는 그림자 하나 남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안다. 그림자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우리 안으로 스며든 것이다. 권력의 기억, 두려움의 습관, 그리고 침묵의 유산이 그렇게 형태를 바꿔 오늘을 살아간다. 당신은 느끼는가? 그 보이지 않는 그림자가 여전히 세상을 지배하고 있음을. 페르시아의 폐허 위를 걷던 한 여행자가 말했다.
이곳의 공기는 무겁다. 그는 정확했다. 수천 년의 시간이 흘러도 죄책감과 비명이 흙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다. 나는 그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아마도 역사는 그 무게를 덜기 위해 우리에게 이야기하라고 강요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어떤 이들은 신을 잊었지만 신전의 질서는 여전히 인간의 사회 속에 남아 있었다. 이름만 바뀐 권력자들이 신성한 질서라는 말을 반복했고 사람들은 여전히 무릎을 꿇었다. 나는 속삭인다 형태가 달라졌을 뿐 제국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자들은 유물과 문헌을 정리하며 문명의 흔적이라 이름 붙였다. 그러나 내가 본 것은 잔혹함의 흔적이었다. 찬란한 금과 구리는 단지 고통을 덮은 장막이었고 그 위에 비친 빛은 여전히 차가웠다. 나는 깨닫는다. 아름다움과 공포는 종종 같은 재료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폐허 속의 돌기둥을 손끝으로 만질 때마다 나는 알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건 단순한 옛 건축의 위험이 아니라 그 안에 스며든 인간의 절망 때문이었다. 손끝이 차가워질수록 마음은 뜨거워졌다 기억해야 한다는 의무감. 그리고 다시는 그런 역사가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간절함으로 밤하늘의 별들이 사라질 때쯤 나는 사막에 홀로 앉아 있었다. 바람이 발자국을 지우듯 세월은 죄의 흔적을 지웠다. 하지만 그 바람 속에서 나는 분명 들었다. 우리를 잊지 마라. 그것은 바람이 아니라 양심의 속삭임이었다. 나는 대답했다. 기억하겠. 너희의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이기에. 페르시아의 여인들이 남긴 기록은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안다. 침묵 속에도 언어가 있었다는 것을. 눈빛, 손짓, 그리고 서로의 숨결로 그들은 역사를 전했다. 나는 상상한다. 밤마다 서로의 손을 잡으며 우리는 여전히 살아있다. 속삭이던 그 순간을 나는 글을 쓰며 가끔 멈춰 선다. 문장 하나마다 스며든 고통이 너무 생생해서다. 그러나 바로 그 고통이 이 이야기를 진짜로 만든다. 역사는 단지 피로 쓰인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 끝내 포기하지 않은 존엄의 증거다. 당신은 동의하는가? 우리가 고통을 기억하는 이유는 다시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라는 사실에. 페르시아의 마지막 왕이 쓰러지던 날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전해진다. 신이 나를 버렸구나. 그러나 나는 다르게 읽는다. 그건 신이 아니라 인간이 신의 가면을 벗긴 순간이었다. 진실은 그제서야 빛을 봤다.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역사는 언제나 인간의 용기로 완성된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자리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다시 시작된다. 과거는 지나간 것이 아니라 여전히 현재를 향해 숨쉬고 있다. 나는 마지막으로 묻는다. 당신은 이 고통을 단순한 예시하기로 넘길 것인가? 아니면 다시는 반복되지 않게 지킬 것인가? 나는 믿는다.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다. 사막의 바람은 여전히 불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이름을 잃은 이들의 숨결이 섞여 있었다. 그들은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지만 세월이 쌓인 모래 위로 그들의 존재가 새겨져 있었다. 나는 귀 기울였다. 그 침묵은 비명이었다. 이제 그녀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도전이 된다. 그들의 고통을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고 그 기억을 어떻게 행동으로 바꿀 것인가? 기억은 감정이 아니라 의무다. 나는 그 문장을 쓰며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 시작임을 느꼈다. 우리가 박물관의 전시품을 다시 볼 때 그 유리 너머의 금빛이 아니라 그 빛을 닦아낸 손의 흉터를 볼 수 있다면 그때서야 우리는 역사를 이해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믿는다. 진정한 존경은 찬양이 아니라 이해에서 비롯된다고. 그녀들의 뼈는 과거의 것이 아니다. 그것은 현재의 기록이며 미래를 향한 경고다. 나는 속삭인다. 과거를 잊는 사회는 언제나 같은 상처를 되풀이한다. 그 경고는 여전히 유효하다. 우리 모두에게. 밤이 오면 나는 여전히 그 사원의 그림자를 본다. 벽화는 희미하지만 그 속에서 여전히 불타는 눈빛이 느껴진다. 그건 절망이 아니라 저항의 빛이다. 인간이란
결국 기억을 통해 다시 일어서는 존재이기 때문이다. 페르시아의 이야기 속에서 나는 인간을 본다. 잔혹함과 신념, 고통과 아름다움이 얽힌 복잡한 존재. 그리고 깨닫는다. 우리가 진정으로 배워야 할 것은 신의 이름이 아니라 인간의 한계다. 언젠가 이 사막에도 꽃이 필 것이다. 그러나 그 꽃은 땅의 비옥함이 아니라 고통을 견딘 기억 위에서 자랄 것이다. 나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건 절망 위에서 피어난 희망의 표정이었다. 이 이야기를 닫으며 나는 여전히 두렵다. 그러나 그 두려움이 나를 멈추게 하진 않는다. 오히려 그것이 내가 계속 써야 할 이유다. 역사를 기억하는 일은 용기 없는 이에게는 너무 무거운 일이지만 그 무게를 함께 짊어질 누군가가 있다면 괜찮을 것이다. 바로 당신처럼 나는 펜을 내려놓으며 느낀다. 이건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인간이라는 종의 초상이다.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반복하며 무엇을 사랑했는지의 고백이다. 과거는 죽지 않았다. 다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살아있을 뿐이다. 그리고 나는 이 문장을 남긴다. 이야기를 끝내며 나는 고백한다. 나는 여전히 그들의 숨결을 느낀다. 그건 바람이 아니라 인간의 목소리다. 역사는 결코 끝나지 않는다. 기억하는 자가 있는 한.